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요. 대통령이 짜증난 표정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 이런 거 준비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네요라는 취지로 좀 질책하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당황을 하니까 그 피고인께서 우리 이야기 좀 하게 다 나가세요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증인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다 나가라고 했던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우리 얘기 좀 하게 다 나가라 했던 장면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하기도 기억은 안 나고 네. 3명 남아라 이거는 기억은 납니다. 3명 남고 다 나가달라고 다 나가라고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명 남으라는 얘기가 예, 다른 분들은 3명 나가달라고 남도록 했는지 하시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그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쭉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계시 제가 좀 늦게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앞에 쭉쭉쭉 이제 뭐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쭉쭉쭉 따라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쭉 제가 거의 다 들어갔을 때쯤 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그 앞부분 그 좀 3명만 남고 다 나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기 전에 내용도 좀 들으셨을 법한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좀 앞에 장보기 부분들이 좀 많았고 하여튼 잘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결심지원실 안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계신 겁니까? 뭐 나중에 구조도를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요쪽 끝에 방송 시스템에 있는 조금 이렇게 쑥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 의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쭉 가서 그냥 앉는가 보다 하고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이제 결심지원실에 피고인 및 김용현 장관과 좀 떨어져서 서 있었다고 진술을 하시고 계시지만 홍창식 법무관리관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증인께서 김용현 장관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혹시 증인 예, 대각선 서 방향에 맞습니까? 예. 처음에 약간 겉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처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섰다는 들어가면서는 말씀이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앉았다가 예. 일어서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그 김웅준 정책실장에게 전화하셨던 거는 저 공안시 아까 55분이었나요? 아닙니다. 뭐 시간이 계실 때 두 개가 제가 있는데 궁금해서 공안시 41분 전이군. 30분하고 그때쯤일 겁니다. 뭐 뒤에 통화가 또 하나 있는데 이때 그러면 그 위치에서 전화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처음에도 그렇게 했고 두 번째도 그렇게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 군사법원에 가서 7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뭔 일이 뭐지 상황실 같은 물어본 것 같습니다. 7초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안시 55분이고 공안시 39분은 그때는 28초입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상황실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공안시 55분에는 증인께서 7초간 통화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그거는 제가 통화하셨습니까? 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십니까? 예. 김흥준 정책실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 증인께서 현재 병력 출동 현황을 조회해달라고 했다. 병력 현황을 좀 조회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상황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병력에 대해서 얘기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없던 김흥준 것 같아요. 실장이 뭐 안 한 얘기를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진 않으실 거예요. 계속 사실은 이제 정책실장이 거기에서 주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네. 돌아가는 걸 챙기기는 있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기록 246번 여인영 외3 증거 기록 246번 통화 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통화 기록 한번 보시면 그 공안시 3분경 이후 공안시 58분경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3분 40초간 통화하시고 공두시 4분경에는 안보실장이 증인께 전화를 걸어서 1분 27초간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신 건가요? 뭐 국가안전 뭐 기밀 같은 게 있으면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향발하시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안보실장님께서 나와서 전화하라는 문자가 와 계셔가지고 제가 저 58분경에 전화를 드렸나 아니면 안보실장님 전화 오셨나 모르겠는데 통화할 때 했는데 실장님께서 병력들 다 철수시켜라. 철수하고 그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력이 어디에 왜 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제가 지금 병력을 통제하고 있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안보실장님께서 알고는 있다. 그런데 사령관들에게 얘기해서 병력들 추가 투입하고 안전한 곳에 국민들하고 좀 이격하여라 이런 쪽으로 말씀하셔서 했었습니다. 예, 182항입니다.
합동참모본부 대테러 작전 계획 담당 한영철 중령의 군검찰 진술에 의하면요. 계엄과장 권영환으로부터 이신속 대응사단의 출동 준비 소요 시간과 가용 병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사단 지통실에 확인한 후에 12월 4일 02시에서 03시경 사이에 권영환에게 이신속 대응사단이 출동 준비까지는 2시간이 걸리고 출동 가용 병력은 각 여단별로 1000여 명이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권영환이 현 시간부로 출동 준비 명령을 전달해라 라고 지시를 했고 복장이나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전투복 착용에 총기 탄약은 미휴대, 생활관에서 대기, 차량은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두어라 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께서 이재식 그 차장에게 가용 병력을 확인하고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00시 30분 이후에 군병력에 대해서 논의한 이후에 네. 군병력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재식 장군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엄과장 권영환이나 한영철 중령 진술에 따르면 이재식이나 권영환이 증인에게 보고도 없이 임의로 뭐 이사단 그 출동 준비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그때는 지하 4층이 아니고 이제 예. 3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층수는 무관하게 증인이 네. 어디 계시든 간에 이 내용 자체가 증인께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죠. 좀 그런 보고 없었습니다. 보고를 안 하시고 예. 그럼 실무자가 임의로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까 네. 군병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게 전달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사이에 툭 끼어들어가지고 군병에 대해서 통제한 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편 한영철은 김흥준 정책실장으로부터 수방사 출동 가용 병력 인원을 조회하라는 지시를 받아 수방사에 문의하였다고 진술을 했고 수방사 지휘통제실 근무자였던 안치용 중령의 군검찰 진술에 의하면 12월 4일 02시 30분경 한영철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한영철이 현재 출동 병력과 추가 출동 가용 병력을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같은 날 02시 36분경 한영철에게 52사단 266명, 56사단 372명으로 보고하였다고 하며 한영철은 이 내용을 권영환에게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했는데 혹시 증인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예, 저에게 보고된 건 없었습니다. 증인께서 이재식, 권영환, 김흥준 다 지금 계엄사령부에 있는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한테 지시해서 이사단과 수방사의 출동 가용 병력을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적 없었고 특히나 수방사 병력은 이미 계엄 임무 수행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통제 안 해도 움직이는 병력이고 제가 확인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을 한 이유니까 여쭤보는 네.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지시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없었습니다. 12월 4일 02시 8분경 여기 통화 내역을 보시면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저기 증인께서 그 12월 4일 02시 8분경 29초, 02시 10분경 17초, 02시 13분경 1분 17초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02시 16분경 2분 42초 동안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셨는데 각각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신 겁니까? 이제 안보실장님께서 사령관에게 통화해서 병력을 더 이상 출동시키지 말라 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전후 자원은 모르지만 사령관들에게 그 말은 전달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계속해서 특전사령관은 몇 번 통화했고 수방사는 거의 통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에게 지금 병력들이 안전한 곳에 있냐, 국민들과 충돌한 건 없냐, 안전한 곳에 이격돼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봐서 확인해서 안심했던. 잠시만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곽종근하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셔 통화하신 내용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면서 그겁니다. 누가 이제 더 이상 병력을 좀 전에 그 안보실장님께서 예. 아까 01시 58분경에 전화하셨죠. 네. 저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병력을 투입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셔서 네. 제가 병력이 어디 간지 모르니까 제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너가 사령관들에게 얘기해서 네. 확인하라고 했던 거예요. 병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도록 좀 하라고 해서
그래서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몇 번을 했고 수방사령관도 거의 비슷하게 계속 복도에서 전화를 했는데 복도에 나가서 했었습니다. 복도에서 계속 전화했었는데 수방사령관 전화가 잘 안 됐고 그랬습니다. 그 12월 4일 02시 09분경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02시 12분경까지 한 3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거든요. 정확한 3분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무렵에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 여기는 이제 증인의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 네.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과의 02시 10분 통화 당시 보시면 이때 이제 김용현 장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02시 10분 증인의 이제 02시 10분 통화에 19초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김용현 장관의 그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증인께서 지금 전화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예, 곽종훈 사령관에게 예.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곽종관 사령관이 증인께 지금 장관님하고 통화 중이다라고 알린 후에 장관 통화를 마친 후 증인한테 다시 02시 13분에 다시 전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특전사령관은 비교적 빨리 통화가 되었고 네. 또 뭐 오면 알겠다 그러고 해서 좀 소통이 좀 되면서 특전사 병력은 이미 다 철수해서 안전한 곳에 있다 확인을 끝났고 네. 그때 수방사가 통화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했었습니다. 그 곽종근 사령관의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에 의하면 이 02시 09분경에서 02시 12분경 통화 당시에 김용현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혹시 당시 증인께서도 곽종근 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 추가 투입 가능한지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전혀 그거 아니고 장관님은 안에 계셨고 저는 이제 복도에서 계속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장관 전화를 받다가 이제 증인에게 이제 뭐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 장관님하고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증인께 하진 않던가요? 없었고 저는 뭐 실장님 말씀하신 걸 확인하는 게 주 일이었고 네. 결론적으로 특전사령관도 다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격돼 있다는 걸 확인해서 거기는 안심하고 제가 딱 통화를 단절시켰고 수방사 쪽으로 넘어가서 사립 수방사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02시 14분경 수방사 작전처장에게 18초간 통화하셨는데요. 무슨 내용이십니까? 제가 계속 이제 특전사령관 통화하고 수방사 계속 통화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그 사령관님이 수방사령관 전화를 안 받으면 네. 지통실에 같이 계시는 작전처장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또 아이디를 제공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작전처장에게 전화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8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4일 02시 18분경부터 02시 42분경까지 전투 통제실에 머무르셨더라고요. 02시 18분에서 02시 42분. 02시 42분에 이제 대통령실로 가신 장면이 확인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겨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해서 다 안전한 곳에 있다고 체크를 하고 네. 이제 다시 복도에서 스피드 게이트를 통해서 전투통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비디오 앞에 있는 거기에 좀 앉아서 있는데 군사보좌관이 나와서 장관님 찾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걸심지리시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서 그 의자에 조금 앉아 있었는데 그때도 또 긴 침묵이 좀 되었는데 잠시 후에 어딘가 연락이 와서 군사보좌관 장관님께 장관님 이렇게 오시라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안 간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군사보좌관이 전화하고 또 조금의 침묵이 또 진행되는데 국방 장관님 들어오셨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또 긴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군사보좌관이 장관님 또 오라고 하십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차관님께서 일어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논조로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항입니다. 여인용의 삶 증거기록 순번 246번 통화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12월 4일 02시 42분경에 16초 정도로 김응준하고 통화를 하시거든요.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걸 국감자리에서 보긴 봤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응준 예, 막 올라가면서 예. 02시 30분이라 했는데 뭐 이 무렵인 것 같아요. 다른 통화가 이 무렵에 예. 없어서 그 증인의 전화를 받고 작전회의실에 있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전투통제실로 올라갔으나 증인을 뵙지는 못했다. 이렇게 아마 제가 그때 42분이면 동시에 나가면서 전화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로 나가던 예, 시간이란 말씀이시죠? 그게 제가 42분에 전투통제실을 나가서 네. 저 대통령실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아마 통화한 것 같은데 네. 정책시장을 못 만난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통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실 관련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증인께서 이때 김응준 실장에게 육군본부 증원 인원들을 합참으로 출발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런 말 할 틈, 육군본부는 신경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김응준 군검찰 조사 당시에 고현석 참모 차장으로부터 육본 간부들이 출발 준비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증인께 육군본부에서 출동한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증인이 알겠다고 승인을 해서 참모 차장에게 출발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는 김응준 진술이 맞겠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뭐 증인한테 보고는 당연히 했을 테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막 예. 그때 올라가는 중에 전화 왔는지 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이미 군병력은 이미 다 철수한 걸 제가 방금 조금 전까지 다 확인했고 어디 군병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네. 전화해서 좀 전에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안보실장 이후에 네. 안보실장과 통화한 다음에 계속 그 병력들이 안전한 곳에 있는지 국민들과 충돌되지 않는지를 쭉 확인하고 마침표를 찍고 들어와서 그 전투 통제실에 있다가 결심지을실에 잠시 갔다가 막 나오는 차가 이제 42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정확하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 변제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병력들이 이미 다 철수하였고 상황실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상황실에 대해서는 아직 AR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제가 들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신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19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95항도 이거는 현황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 12월 3일 22시 47분경 그때 조종래 정작부장하고 통화하신 이후로 그 12월 4일 02시 30분경까지 육군본부 소속 부장, 실장 등 34명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으로 구성이 됐는데 맞습니까? 제가 인원 현황이나 어떻게 구성된지는 제가 중간에 보고받은 적도 없고 뭐 그 신경도 못 썼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신경 못 썼고요. 자꾸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뭐 다른 일이 계속 신경 못 쓰고 그게 쭉 진행될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지시하셨지만 뭐 그 속속들이 내용을 예, 예. 파악하진 못하셨다. 22시 47분에 그때 6분 좀 올라오라는 얘기는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KG6를 운용할 수 있는 장비 총 11대 소지하고 단독군장으로 육군본부 대형버스 2대에 탑승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증인도 혹시 이 내용은 보고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전혀 보고받는 데도 없고 저는 그때 22시 47분에 아무도 없고 해서 인원이 좀 급한 상황이었고 네. 뭐 장비네 편성이네 뭐 버스도 되게 이건 전혀 제가 모릅니다. 육군본부의 인원들이 그 03시경 버스 출발을 했다가 03시 30분경 다시 6번으로 되돌아갔다.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서 아십니까? 그 상황이 해제되었고 네. 복귀했다는 정도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인영 회삼 증거기록 248번 CCTV 캡처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뭐 증께서 말씀으로 하시긴 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하시죠. 12월 4일 02시 42분경 김용현 장관과 함께 전투 통제실을 나가 대통령실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경위, 그러니까 좀 국방부 차관의 권유를 좀 받고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예, 마지막에는 예. 차관님도 말씀하셔서 예, 그렇게 나가게 해서 된 이제 겁니다. 같이 가시게 된 거고 왜 대통령실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군사보좌관이 전화 내용을 뭐 참석하라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지 정확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20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가실 때 김응준 정책실장도 동행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김영준 전체적인 저 밑에 있었고 네. 통화를 했다고 기록은 나오는데 잘 모르겠고 대통령실에 같이 안 가셨어요. 예, 그냥 나오시면서 또 저보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또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실장 김응준 정책실장이 그 증인께 6번에서 이제 버스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만약에 했다면 증인 지금 기억 못 하신다고 하지만 그 02시 42분 이전이겠네요. 진짜 뭐 시간도 모르겠고 6번은 그때 당시 신경을 쓸 여력이 진짜 솔직히 없었고 아니, 근데 상황실 구성이 쭉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군인들은 아니, 압니다. 제가 시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잘 김응준 모르겠습니다. 진술이 있으니까 김응준이 그 증인이 옆에 계셔가지고 증인께 말씀드리고 뭐 허락을 받고 오케이를 받아서 이제 그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김응준 고현석 장군을 차장한테. 죄송합니다. 예. 김응준 장군을 제가 그 해제 의결 전투 통제실 올라간 다음에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해제 이후에 예. 보신 적이 없다.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김은중
김흥준 정책실장은 증인께 이제 그 6번에서 올라온다는 보고를 하고 그 증인께 그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 참모차장한테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혹시 뭐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잠깐 올라왔다가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나가시고 바로 실장님 통화해서 복도에서 계속 통화했고 들어오자마자 결심지휘실 들어갔고 또 한참 침묵하고 뭐 하시다가 나가시면 따라와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를 삐고 들어올 타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면 어쨌든 증인께서 대통령실 가기 이전일 수밖에 없겠네요. 가신 이후에는 정책실장이 따라가진 않았으니까 그런 보고는 할 수는 없고.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책실장이.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결심지휘실 아니면 복도에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 증인께서는 그 6본 간부들이 합참에 그러니까 올라오는 걸 전제로 좀 지시는 22시 47분에 하셨던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합참에서 나와서 빨리 상황실 딱 꾸릴 줄 알았는데 뭐 다른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래서 그랬던 그 이제 좀 올라오라고 그때 얘기하고는 6분의 신경을 좀 쓰고 싶고 상황실도 계속 신경을 쓰고는 있었는데 자꾸 중간에 뭔 일이 생겼습니다. 뭐 전화 오시고 뭐 하고 하면 또 그거 토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6번은 자꾸 생각 속에서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 대통령실에 가셨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안에 이제 장관님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고 대통령실에 들어가는데 저쪽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방에 잘 모르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앉아 계셨고 그 군인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셔서 제가 군인들은 다 안전한 곳에 다 철수에 이격돼 있습니다. 철수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이격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나 누가 물어보셔서 맞습니다. 다 떨어져 있고 국민들하고 다 떨어져 있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중에 이제 장관님이 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서 또 그 방을 들어갔는데 대통령께서 보시고 병의들 철수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격 말씀을 하시는데 이격이라는 말은 완전히 철수했다는 건 아니고 뭐 대기하는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대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이렇게 그 접점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대기는 개념. 그러니까 완전 철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철수는 이제 00시 좀 넘어서 철수와서는 알고 있었고 저는 제가 병력을 투입 안 했기 때문에 철수하는 개념 어디로 가는지 철수의 종점을 잘 모르고 안보실장님께서 투입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국민과 접촉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제 관점이었지 제가 언제 투입했고 언제 나오고 이런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과 떨어져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충돌이 없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항입니다. 증인은 12월 4일 02시 43분 경부터 45분 경까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주어가 좀 빠져서 증인께서는 그러니까 노상원 증거기록 순번 1022번 제시하겠습니다. 12월 4일 02시 43분경부터 02시 45분경까지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과 그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마지막 내역에 보시면 네 번째 항에 2분 3초 정도 통화를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증인께서 02시 42분에 그 대통령실 가시려고 김용현 장관 따라 나섰던 그 시간 이후인데 증인께서 혹시 김용현, 노상원 두 분이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까? 야,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네. 장관님께서 뭐 대놓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뭐 뒤에 따라가고 뭔지도 궁금하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네. 뭐 통화를 하셨는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통화하신 기억도 예, 통화 뭐 한 느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12월 4일 03시 18분경부터 03시 25분경까지 전투 통제실에 머무른 사실이 있으시죠? 03시 18분에서 03시 25분 대통령실 다녀온 이후 예, 장관님 나중에 오셨습니다. 네네 맞으시죠? 예, 그 무렵이죠. 예, 증인께서는 03시 7분에 조금 일찍 왔습니다. 예, 그 먼저 대통령실에서 돌아오셨고 혼자 이렇게 그 걸어왔습니다. 이후에 김용현 장관이 전통실로 오셨죠. 예. 통화 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12월 4일 03시 16분경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11분 30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관하고 증인께서 통화하신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11분이면 이게 이 무렵에는 이미 장관이 돌아온 상황이어가지고요. 통황식은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록이 잘못됐을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증인이 그 증인의 그 군 비화폰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통상은 주변에 보좌관이 있으면 항상 보좌관이 들고 있는데 네.
저게 시간이 03시 16분이면 장관님도 같이 계셨고 한데 통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네네. 겁니다. 혹시 뭐 통한 적이 잘 없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5항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12월 4일 03시 18분경부터 03시 25분경까지 전투 통제실에 머무르면서 마이크를 잡고 전투 통제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 발언을 하면서 상황 종료를 알리고 이때 중과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중과부적. 예,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네.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단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기억이 납니다.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김용현 장관의 구체적인 발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억은 잘 없고 수고했다는 말씀 위주로 쭉 하셨고 예.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하여튼 수고했다는 쪽으로 말씀 쭉 하시고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섞어서 살짝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12월 4일 03시 34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증인께서 전화를 하신 내역이 확인되는데요.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통하십니까? 저거는 이제 그 장관님이 이제 그 상황실에서 상황 종료를 선언하셨고, 그럼 저도 이제 사령관이니까 상황 종료를 선언해줘야 됩니다. 군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층을 내려가서 그 상황실에 가서 저도 수고했다. 1년에 2번씩 연습하니까 그래도 합참이라서 공세시경이라도 상황실이 이렇게 돼서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옆에 있던 참모 누군지 모르겠지만 실장일 것 같은데 이거 경찰청장에게도 알려줘서 상황 종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면서 전화를 드려가 아까 그거 제가 전화번호 입력한 걸 가지고 전화해서 청장님 최종 상황 종료 선언되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할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의 메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인영의 삶 증거기록 순번 694번 그 휴대폰 저장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1일 12시 40분경 클립보드에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위협의 실체와 입법 독재의 저희를 더욱 철저하게 통찰하고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겠습니다. 불의에 지배당하지 않고 올바름이 승리하도록 정성을 다해 수호하겠습니다. 공무 출장간 건강 유의하시는 가운데 한미 동맹과 국방 외교가 확장 심화되는 시간 되시고 마디마디 성공적인 일정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메모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이게 이제 그때 인지전 하이브리드 이런 말이 많이 나왔고 군의 이제 정신전력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고 연습할 때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가 하나 봤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군 정신전력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던 저장이 났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장관께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예, 보내려고 이제 오시면 하든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안 했었습니다. 답을 보내셨나요? 예, 안 했습니다.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따로 저거 하진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작성만 하고 예, 실제 보낸 보내시지 기억은 없습니다.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여인영의 삶 증거기록 순번 694번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12월 1일 12시 48분경 클립보드에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주일기도 드렸습니다. 적의 지령에 맹종하고 사회 혼란과 악행을 대놓고 자행하는 현재 진행 위협의 실체와 입법 독재의 저희를 더욱 철저하게 통찰하겠습니다. 불의에 지배당하지 않고 올바름이 승리하도록 정성을 다해 수호하겠습니다.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비슷한 메모가 예. 시간만 달리해서 있는데 자꾸 이렇게 요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저장하면서 예, 수정을 해봤습니다. 고민하셨던 이제.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진짜 그때 인지전 이런 게 있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정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게 다 저장 그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그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으셨던 유튜브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네. 자유민주주의 수호 조지아 전쟁 사례 이런 게 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의 유튜브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그냥 자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한번 주셔가지고 저도 보고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또 들어보니까 야 이게 인지전과 연결될 수 있겠다는 게 딱 이렇게 좀 캐치가 돼서 적어봤습니다. 증인이 그 메시지 작성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작성을 해보시면서 현재 진행 위협의 실체와 입법 독재의 저희라고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내용 중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적어봤는데 네. 그전에는 주로 장병 정신교육 쪽으로 쭉 적다가 네. 그걸 한번 넣어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적으셨냐고요? 현재 진행 위협이 무엇이고 입법 독재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부분 제가 잘 몰라서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몰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예, 예. 현재 진행 위협의 실체와 입법 독재 저희라고 적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그때 그런 유튜브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적어봤습니다. 내용 안에 예, 예. 입법 독재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간 그런 톤으로 하는 걸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국회나 국회의원에 관한 얘기가 있었던 그런 건 건가요? 알고 예산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산이라 하면 예, 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한 예, 예. 말씀인가요? 그때 이제 저희도 육군은 양병을 담당하니까 네. 예산이나 국회 입법에 좀 관심을 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령이 아니라 군정 기능이 강하기 예, 때문에 그래 누군가가 보좌관이 예산이 이제 이렇게 좀 삭감됐던 내용하고 이런 것도 좀 주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지금께서 유튜브에 대해서 김영애 장관이 보내준 유튜브에 대해서 이 내용을 지금 쓰신다고 하니까 예, 그거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좀 입법 독재라는 말은 증인께서 생각해낸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때 그런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장관님이 좀 보시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이 메시지는 보내진 않으셨다는 예, 예. 거고요. 그때 계속 아마 몇 초 단위로 이렇게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럼 김용현 장관이 증인께 보내준 유튜브 영상에 그 당시 여소야대였던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한 입법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그 영상에는 이제 예산 삭감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으면서 네.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께서 입법 독재라는 표현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쓰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장관께 보고하는 내용인데. 예, 그러니까 그 나오는 내용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예산 관련된 게 좀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을 적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저 맥락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적어보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210번입니다. 여인영의 3 증거기록 순번 694번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12월 2일 09시 34분경 클립보드에 감사합니다. 체제 전복을 대놓고 위협하는 악인들의 실체를 명확히 통찰하고 지난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 않겠다는 결기와 노력의 통합이 매우 엄중히 요구됨을 각인하였습니다. 국가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심초사에 존경드리며 깊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와 국방과 함께 하시는 장관님의 지도 지침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총기 여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맨 이제 인지전 하이브리드는 그때 좀 많이 장관님도 강조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쭉쭉쭉쭉 적어봤는데 그게 저게 다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12월 1일자 메시지랑 같은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신 내용이 아니면 별개의 내용입니까? 주로 이제 올 때마다 조금씩 생각했던 것들을 네. 보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수정 삭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체제 전복을 대놓고 위협하는 악인들의 실체를 명확히 통찰하고라고 내용 기재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죠? 그것도 이제 그 당시가 진짜 인지전 하이브리드전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서 있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됐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교육 자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적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장관께 보내셨나요? 제가 그거에 중에 보낸 게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보내진 시간이 거의 몇 초 아닌 제가 수정했기 때문에 네. 이 메시지는 전송은 안 하셨다는 네.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의 위 메모에 보시면 저기 아래쪽에 추가 말씀 주신 사항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에 미치는 영향, 사인 간 이해관계 불확실성 포함 여러 리스크 관리 템포 조절 등 지혜롭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쓰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순간순간 수정한 게 나오니까 당황스럽게 한데 저거는 당시에 이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밀에 아니, 기밀은 노출되지 아닌데 않는 약간 정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내용인데 모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인사사령부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갑질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어서 인사사령부에 있는 장군하고 대령급 간부하고 그쪽 좀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좀 제가 그 군의 이렇게 위상에 육군본부 차원에서 위상에 흐트림이 없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도 적어놨는데 저게 다 있을 줄 몰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1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214항입니다. 그 계속해서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12월 3일 11시 28분경, 오전 11시 28분경 및 오후 15시 44분경 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예결이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된 내년도 국방 예산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예산 내역이 기재된 문구를 작성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네.
국방부에는 어떤 한 분이 보내신 것 같은데 보내셔서 주시길래 와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장을 하고 또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또 부서장에게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거는 장관께 보고하시거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받았습니다. 예. 그 증인께서는 12월 3일 16시경에 김용현 장관 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이제 클립보드에 저장된 시간을 보면 15시 44분으로 한 10몇 분 전이거든요. 이 김용현 장관에게 이 내용을 좀 보고하시거나 한 건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고 저거는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육군에서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 국방부에 정리된 문서를 받았던. 받으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21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략하고 세 가지 질문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증인께서 증인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당시 증인께서 생각하시기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못 하셨다는 예, 그래서 조금 이게 계엄 상황이 나오는 거 처음에 약간 놀라게 됐었습니다. 논란이 됐다는 게 어떤 말씀? 놀라게 됐습니다. 놀라셨다고요? 처음에. 예, 이렇게 계엄 선포 나왔을 때. 그 말씀은 계엄을 선포할 상황인가 좀 그걸 제가 운이 내막을 좋아서 모르니까.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예, 내막을 전시 몰라서. 상황은 아니니까 뭐지, 뭔 이유지 이런 느낌 좀.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메모에 보면 이제 입법 독재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 관련 유튜브도 받아서 보셨죠? 예, 내용. 예, 유튜브하고 그런 거 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증인께서 이제 포고령 여인형 증거기록 순번 94번 제시하겠습니다. 그 포고령 1호를 보시면 1항에 다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예, 쭉 돌아봤습니다. 1항에 보시면 국회와 특히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그리고 증인께서 중간에 그 곽종근 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병력 이동 상황을 보고받으셨던 내용 그리고 그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국회 병력과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TV에서 봤던 그 군의 헬기가 국회에 투입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여인영 사령관에 의해서 국회 경력 증원 요청을 받기도 하시고요. 그런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께서는 그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연결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계엄 사령관으로서 가장 계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직위에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는 당시 상황에서 군이 국회에 간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진짜 그랬고요. 그게 장관님께 저에게 명시된 과업을 주신 게 딱 처음에는 그 포고령 내리라는 거하고 상황실 구성하라는 그게 딱 명확하셨고요. 그전에는 일체 그런 게 없었고 그것을 아는 과정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고 최종 아까 말씀드린 TV도 나오고 좀 어수선하고 심각하게 느낄 때가 00시 30분 어간에 조금 이제 인지가 된 상황이었지. 그전에는 뭐 어떤 부대가 어디 가로 이런 거 몰랐고 사령관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수방사 특전사에게 전화해서 이제 소통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포고령 내용을 보면 그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어서 국회를 보호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네, 맞으시죠? 국회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지. 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충분히 그 포고령까지도 발령을 직접 하시고 관련된 이제 보고도 받으시고 그 곽종근 사령관 등으로부터요. 뭐 이진우 사령관이나 그러면 이게 국회를 보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국회를 어떻게 제약하러 국회 활동을 방해하러 간다는 사실 정도는 당연히 아시지 않았습니까? 포고령의 맥락도 사실 좀 이해 못해가지고 법적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막 우리 조금 당황스럽고 한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 병역 이동과 딱 밀착돼서 연결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인께서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2023년 10월 31일부터 재직을 하셨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이미 1년 넘게 육군 참모총장이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군 전체를 통할하고 지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 군의 상황이라든지 군사 활동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당시에는 그 군이 어떻게 국회에 가는 이유라든지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네. 실제로 몰랐고요. 점점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과정은 있었지만 그 이제 사령관 보고 들어오고 TV 나오고 하면서 알게 됐지만 정확하게는 진짜 몰랐습니다. 병력의 운영에 대해서 진짜 몰랐습니다. 마치도록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상 어떻게 다 받아보셨나요? 두 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31쪽까지. 예, 다 예, 받아보신 거 확인했고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배의철 변호사. 예,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네. 됩니다. 네, 증인 안녕하세요.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네. 육군 참모총장님, 계엄 사령관님이셨는데요. 편의상 증인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하고 약간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도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답변이라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10월 31일경부터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했고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근무했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2항입니다. 증인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전혀 듣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죠. 예, 그런 분위기 전혀 없었습니다. 2-1항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이야기 자체도 누구로부터도 듣지 못했고 사전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합참 전투통제실 비디오월에 나오는 TV 화면 자막을 통해서 처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왼쪽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2-2항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나 삼청동 안가나 경호처장 공관,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나요? 특검은 이 모임 자체를 비상계엄을 공모하는 자리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증인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되었다면은 그 모임에 참석해서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전혀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지리적인 위치가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진짜 없었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비상계엄을 뭐 예비하거나 음모하거나 준비하거나 공모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런 말도 안 나왔고 뭐 국가마저도 그런 얘기 없었고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9일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같은 달 13일에는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네요. 그리고 같은 달 14일 오후에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다시 받았고 같은 날 저녁부터는 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이후에 12월 15일 오후부터 밤까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7일에 구속이 되셨고 19일, 24일, 31일 군 검찰에서 각각 피의자 조사를 받았네요. 맞죠?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쭉 그렇게 네. 연결됐습니다. 굉장히 조사를 많이 받으시면서 힘드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때 그거 외에 뭐 국회도 여러 번 출석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사실 물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좀 최대한 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도 물어보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네. 지난 12월 8일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법정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에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을 한 사실을 혹시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뉴스나 이런 걸 잘 접하지 않습니다. 네,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특검이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용현 장관에 대한 4가지 특정한 진술을 해달라는 회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플리바게닝 조항이라는 것이 시행된 9월 26일 전에 이런 회유,
일종의 수사 거래가 있었던 것인데요. 엄연한 불법 수사입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증인께서 뉴스를 안 봐서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를 공개 재판에서 회유를 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장이 너무 클 것이고 자신에게 칼이 들어온다면서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이 두렵다며 결국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4가지 구체적인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결국 진술을 못했어요. 특검이 실명 몇 명을 거론했고 많은 군인들이 특검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와 유사하게 증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 검찰, 군검찰, 특검 등의 회유나 강압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그런 건 없었고 조금 비교적 질문하는 건 부드러웠는데 네. 이제 일정이 좀 바쁘고 특히 이제 국회에는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그게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특정한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2025년 2월 10일에 검찰에서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3-2항입니다. 그 조사 내용이 결심 지원실에서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심 지원실에서의 상황과 관련한 증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일관되는데요. 증인이 결심 지원실에서의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증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이나 거짓 진술을 한 적은 없죠? 예, 그런 건 없고 갈 때마다 다른 걸 가지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나 자꾸 제가 배우는 정도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개를 흔들면서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새벽에 비상계엄을 2번, 3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기억이 없죠? 예,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해제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부 진술인이 윤 대통령님께서 결심 지원실에서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2번, 3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증인이 결심 지원실에서 대통령님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예, 조금은 이격돼 있습니다. 네. 저 정도. 요 정도. 네, 좀. 네. 그 정도 옆자리에 있던 증인이 만약에 대통령님이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2번, 3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면은 그 말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죠. 예, 하여튼 3분이 계실 때는 그런 말씀 제가 전혀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그런 말씀을 하셨던 네. 기억이 없다는 네, 것이죠. 자꾸 갈 때마다 제가 네. 학습을 좀 할 정도였습니다. 여인영외 3 사건 증거순번 148번 박한수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 3784면 제시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시면 네, 됩니다. 여기 하나 예, 잘 보이시죠? 자, 증인은 2024년 12월 19일 군검찰 2회 피의자 조사의 증언인데요. 군검사가 결심지원실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2차 계엄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묻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데 언론에서는 말을 참 잘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예, 증인이 경험하고 있는 알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나도 언론의 가짜뉴스가 심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예,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해제되는 걸로 가는 분위기인데 저 제목이 딱 나오길래 이게 뭐 이렇게 제목을 만드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5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750번 사경 박한수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 4635면 제시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12월 13일 언론에 의하면 경향신문입니다. 피의자가 12월 2일에 서울로 상경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4년 12월 13일자 경향신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비상겸 선포 전인 12월 2일에 서울로 상경했다는 기사 보도입니다. 근데 피의자는 이날 계룡에만 있었던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맞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보도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보도 가짜뉴스죠. 네, 그때 계룡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 12월 2일에는 계룡대에만 있었던 네, 것이 다른 맞죠.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5-1항 여인영 외3 사건 증거순번 148번 기록 3772면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군검사는 피의자에게 2024년 12월 19일자 뉴스1 보도 추미애 박안수 TV 보고 계엄 알았다 거짓말 윤 삼청동 안가 불러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는 추미애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것인데요. 이 추미애 의원의 주장도 사실 무근의 허위 주장이고 이 뉴스 보도 역시 가짜 뉴스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삼청동에 안 가겠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5-2항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750번 박안수 피의자 신문 주소 기록 4637면 제시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12월 13일 보도에 의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핵심 장성 4명을 12월 3일 4시경, 16시경입니다. 서울로 호출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 보도죠. 예, 제가 호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호출한 적이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행사하는 일은 같이 간 것밖에 없습니다. 사령관님께서 계엄 사령관으로 증인이 서명 발령한 포고령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언론의 가짜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대중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세뇌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증인께서 주신문에서 인지전, 하이브리드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지전의 어떤 주된 수단이 허위 정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었고, 저희 군인들은 굉장히 국가에 대한 그 애국심도 강하고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마음도 강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그 멀쩡한 나라도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병들 정신교육도 좀 할 때 관심도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12시 50분경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월 3일에 시간을 반영해 놓을 테니 현안 점검을 하자는 취지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6-1, 6-2 생략하겠습니다. 7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 현안 보고를 통상 한 달에 2번이나 3번 정도 해왔다고 말씀하셨죠? 쭉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현안 점검, 현안 보고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 보고를 합니까? 시간상으로. 시간을 정해져 온 건 아닌데 네. 보통 4꼭지에서 많을 때는 제가 11꼭지 가져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계룡이 국방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장관님께 그 군정과 관련된 양병과 관련된 얘기를 그때그때 계속 입력을 시켜드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 이제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틈만 생기면 저희들은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한 뭐 40분 하는데 다른 총장들까지 있으면 조금 적게 하고 미안하니까 또 혼자 있을 때 좀 더 많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네, 30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네, 근데 12월 3일 현안 보고에는 더 짧게. 예, 그때는 그렇죠. 15분, 20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분. 증인은 평소에 국방부 장관에게 현안 보고나 이런 관련한 대면 보고를 하면서 비상계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네, 전혀 없죠. 네. 네, 8번 질문하겠습니다.
변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현안 보고의 주제는 예비전력 혁신 세미나, 네. 국제과학기술 전투경연대회 추진 경과, 드론 관련 보고였죠. 예, 그거하고 드론 관련된 두 건이 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네, 드론 관련된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드론이 예상치 못하게 잘 운영되던 것들이 좀 중요한 자세인데 떨어졌었습니다. 네. 두 개가.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을 해온 결과를 가지고 장관님께 보고 드리려고 조금 비닉 내용이 있어서 보고 드리려고 준비했고, 또 그때 우크라전하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저걸 보고 때리는 게 우리가 피해를 안 입고 저걸 보고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게 이제 육군본부 차원에서는 2040년을 목표로 뭔가 크게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TF를 만들어서 계속 가는 중에 군 구조부터 쫙 들어가 있는데, 소형 공격 드론부터 좀 잡아야 되겠다. 뭐 현장에서는 소형 공격 드론 너무 예산도 반영 안 되고 말은 잘해준다 저런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자. 그걸 가지고 하면 조금은 부족하지만 실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가져갔었습니다. 드론 관련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우리가 피해를 적게 입으면서 저걸 핀포인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전법이다, 새로운 조우전 전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드론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가까이 삭감되었을 때 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딱히 그것만 가지고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 이제 저희는 계속 반영하는 노력을 저희는 뭐 이렇게 지시하거나 정해지면 따르는 이렇게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뭐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감사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실무자부터 과장, 뭐 장성들까지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이 이제 조금 저그대가 조금 사기가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어떻게든지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어떻게든지 네. 다시 좀 잘 설명을 드리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구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22시 15분경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참모 한 명과 함께 오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죠. 네네. 네, 9-1항. 증인이 업무차 서울 국방부에 가면 통상 참모가 따라가죠. 항상 장군 참모 한 명이 따라갑니다. 네. 9-2항입니다. 증인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웅준 정책실장과 같이 간 이유는 아까 주신문에서도 답변하셨지만 장주범 비서실장에게 참모를 누구로 데려갈지 검토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주범 비서실장이 업무 연관성을 따져보니까 김웅준 실장과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간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뭐 누구를 검토해보라 이건 아니고 장관님 지시하셨으니까 저는 장관님 지시하면 바로 이제 시간 좀 급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시간인데 그건 좀 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참모 한 명 가야 되는데 검토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한 명 검토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이 이제 일요일 전화, 월요일 전화 이렇게 쭉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아마 내부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10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4시 30분경 육군 사관학교장 이취임식을 주관했고요. 일정을 마친 뒤 국방부로 출발해서 16시경쯤에 국방부에 도착했죠. 네, 맞습니다. 10-1항이요. 증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실에 현안 보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바빠 보여서 주요 내용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고 15분 정도로 짧게 끝났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냥 계속 들었다 나왔다 하셨고 그래 끝났습니다. 네. 10-2항이요. 현안 보고 말미에 김용현 장관이 21시 40분경까지 국방부 장관 접견 대기실에 와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예, 그런 취지로 기억하죠. 말씀했습니다. 10-3항이요. 증인은 경찰에서 김용현 장관과 같이 있을 때 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네, 군검찰에서도 당시까지 계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인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11항이요. 증인은 이후에는 육군회관 서울사무소에서 정책실장, 인사참모부장, 비서실장 등과 티타임을 하고 이어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티타임을 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행사했던 게 왜냐하면 인천부장이 행사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에피소드 비슷하게 이렇게 좀 약간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네.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저녁 식사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저녁 식사가 마무리되던 때쯤에 정책실장에게 21시 40분경에 국방부 장관실에서 현안 보고를 다시 하니까 남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 식으로는 제가 얘기한 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런 네. 말씀 안 드렸고 22, 40분 오라 한 걸 비서실장이 합니다. 비서실장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책실장이 가니까 있고 식사하고 있어서 낮에 이제 현안 토의를 제대로 못했기도 했고 하니까 그리고 인천부장은 그날 행사가 끝났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내려가야 됩니다. 네. 6번으로. 남은 사람이 한 명이니까 당연히 뭐 같이 가자 이렇게. 네. 비상계엄 선포 무렵의 상황 12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1시 35분경 국방부 장관 집무실 앞 대기실에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하죠?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당시에 김용현 장관이 부재 중이어서 6번 정책실장, 합동참모차장, 합참전비태세 검열실 차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 대기를 했고 거기에 군사보좌관, 김철진 군사보좌관도 함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왜 모였는지 이유를 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다들 이제 그니까 누가 온지도 몰랐는데 쭉 따라 들어오니까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뭔 일인지 이제 뭔 일이냐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길래 왜 모였냐? 예, 뭐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리던 와중에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장관님이 전투통제실로 오라고 하십니다라고 말해서 대기하던 분들과 함께 전투통제실로 내려간 것이네요. 예, 동시에 이렇게. 네. 13항입니다. 합참 전투통제실 게이트 CCTV 영상에 의하면 증인은 22시 25분경 전투통제실에 입장했고요. 김용현 장관님이 22시 27분경에 입장을 했네요. 아, 네. 네. 이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전투통제실에 내려가서 대통령님 담화 끝부분을 봤을 때 비상계엄 자막이 나왔고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네네. 맞죠?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25항 질문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증인이 기억하는 거는 몇 시 정도로 기억을 합니까? 시간은 잘 모르겠고 이제 거의 대통령 아마 말씀 끝나시고 하는 그때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끝났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들어오시고 바로 화상회의 준비됐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화상회의가 전군 화상회의가 있었나 이렇게 약간 제가 그거 몰랐기 때문에 이런 약간 물음표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윤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시고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님이 들어오시고 네네. 그다음에 화상회의 예, 말씀하셨다는 말씀하셔서 것이죠. 뭐지 이렇게 전군 화상회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25-1항입니다. 증인은 화상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하고 증인이죠. 맞습니다. 계엄 부사령관은 합참 차장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증인이 계엄사령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25-2항입니다. 노상원 사건 증거순번 882번 김영준 진술조서 기록 227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경찰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이유에 대해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하니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는데요. 증인은 이와 같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증인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장관의 발언을 듣고 좀 당황한 예, 상태였겠네요. 약간 당황은 했고 그냥 군인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넣으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게 무슨 이유가 있지를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하니까 의장님은 지금 전방 상황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26항 생략하겠습니다. 26-1항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2899번 상황보고서 기록 321면 제시하겠습니다. 상황보고서 내 김용현 전 장관 발언. 합참에서 경찰에서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22시 32분경에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장관이 발언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맨 밑에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된 대로 이행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까? 저 장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장관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 바로 이어서 항명죄 바로 이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그냥 첫 번째 모든 군사활동 장관님이 책임지신다. 뭐 이걸 안 지키면은 항명죄다. 바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지 다른 말씀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이 관련 사항은 기억이 안 나신다는 예. 것이죠. 증인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럼 이 자료는 장관의 발언의 주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증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 저 있는 걸 기억하고는 보니.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왜 저를 뭐 이렇게 누가 듣거나 적었을 것 같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27항이요.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화상회의 이후에 전하규 대변인에게는 계엄 선포문을 주고 증인에게는 포고령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죠. 네, 주셨습니다. 그 포고령을 이제 전투 통제실에서 받은 거죠. 예, 전투투기식 받았습니다. 네. 27-2항 질문하겠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이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계엄사령부는 당시 포고령을 언론에 전파할 인적, 물적 설비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국방부와 합참에서 쓰는 시스템을 통해 포고령이 언론에 전파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맞는 내용입니까? 예, 그때는 뭐 상황실 자체가 없었고요. 뭐 시파에도 없고 뭐 당연히 외부하고 소통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네요. 생각도 안 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준비는 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적 준비도 안 돼 있고 인적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예, 좀 이상하게 했죠. 왜냐하면 계엄과가 와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계엄과도 와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 제3자 같은 얘기만 하고 또 육군본부는 그런 계엄 관련된 매뉴얼 계기는 걸 잘 훈련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만 늘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뭔가 이게 하나도 이렇게 보통 이제 지휘관은 참모들이나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고 그게 가타부타 법적인 거, 예산적인 거, 또 뭐 적상황, 아군 상황 쭉 따져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상했죠. 육군 참모총장님이 계엄사령관인데 육군 본부 내에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육군 본부, 육군 참모총장님이 계엄사령관이 됐는데 육군 본부에는 계엄과 관련된 조직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죠. 네, 없습니다. 합참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시스템을 갖춰서 기존의 계엄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려면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게 제일 정확하죠. 네, 그 연습도 그렇게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조직도 갖춰져 있으니까 반응 시간이 훨씬 빠르고 완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육군본부는 뭐 완전성은 못하고 시도도 못할 정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훈련하지도 않고 실무자가 없으니 인적이나 물적이나 계엄을 준비할 수도 없고 기존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계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육군 참모총장인 증인께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기존의 계엄과는 야 완전히 다른 계엄이구나,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이상하긴 이상했는데 계엄의 성격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니까 네. 아,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제가 오늘 뭐 일반 사항이 좀 아니기 때문에 네. 합참 피고인이 지금 물어보신다고요? 네네 그냥 알겠습니다. 예. 합참에 이제 계엄과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원래 합참 의장이 계엄 사령관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합참 의장은 이제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엄하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다른 국가 비상사태, 그죠? 네. 그럼 뭐 다른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한 적이 있고 또는 국내에 여러 가지 집회 시위 소요 이런 거일 때도 있고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국제 안보 상황 같은 게 막 미중 수교 이럴 때도 과거에 한번 저 불신 저 10월 17일인가 72년 뭐 그런 계엄도 있지만 교전 시에 하는 계엄, 그죠? 그러니까 교전 지역에 대한 군정 실시와 후방 지역의 전쟁 지원 어떤 그 특별 조치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합참의 계엄과라는 게 통상 이제 연습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 뭡니까 3월 달이나 뭐 저 UFS 연습할 같을 때 연습하는 거는 그게 전시 사변 시에 그 어떤 교전 시의 계엄을 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12.6 때도 육참 총장이 저 계엄 사령관을 했고, 저 합참의장은 전방 상황이라든가 이런 그 군령과 그 작전에 대해서 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 계엄이라는 게 합참 계엄과라든가 이 계엄에 대한 군 매뉴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교전 그 계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 교전 계엄 이외에 다른 계엄이라는 거를 역사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잘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걸 산정을 안 합니다. 네네.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전, 전쟁 초기에 혼란 사항과 치안 유지, 질서 유지 쪽으로 네네 그런 개념으로 네네 그거 맞습니다. 네. 네, 다시 배철 네. 변호사님. 예. 주신문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님의 위임을 받아서 계엄 지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죠? 네네 지휘 감독권을 위임받으셨나 여쭤봤습니다. 네, 지휘 감독권을 위임 받으셨다. 네네 김용현 장관님이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죠. 저에게 명시과업은 계엄 상실 구성과 포고령 하달이었습니다. 그럼 계엄 상황실 구성 이외에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수본부를 구성해라, 뭐 2실 8초를 구성해라 이런 거를 김용현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고 첫 번째 쭉 아무 연락이 없다가 전화 오신 게 아까 말씀드린 002 30분의 경력치가 그때 처음 소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상황실 구성과 경력, 예. 경찰력 지원에 대해서 예, 그거 말씀하신 건 아무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거 두 저희들이 개- 알아서 상황실을. 그 두 개 이외에는 말씀을 예, 전혀 예, 안 예. 하신 거네요. 네네네. 계엄 상황실 이외에 어떤 후속 조치도 지시한 바 없다라고 예, 말씀하신 예. 저희들이 막 건데요. 알아보고 여기 가고 확인하고 저쪽 상황실 보고 뭐 전화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면 계엄 상황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총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엄 상황실이 현상을 종합해서 좀 알려주고 네. 그리고 육군본부는 잘 모르니까 들어오면은 지금 상황에서 당신은 뭘 해야 되고 메뉴를 어떻게 돼 있고 또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야 이게
가시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상황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주신문 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질서 유지, 시민 안전 등을 신경 썼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셨는데요. 계엄 상황실에서 질서 유지, 시민 안전 등을 위한 상황 파악에 좀 중점을 두셨던 것인가요? 이제 생각은 저희들이 토의할 때는 늘 시민 안전 항상 화두였는데 뭐 상황실이 구성이 되어야 뭐 그걸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끼리만 계속 그런 논쟁을 하면서 이제 전화 오면 조치하고 뭐 연락 오면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휘를 했다는 국방부 장관은 기존 계엄과는 다르게 계엄 상황실 구성 그리고 경찰력, 경력을 증언했다는 것은 질서유지나 시민안전 차원의 지시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는 여타의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 기존 계엄과 완전히 다른 계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번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현장을 겪으셨던 입장에서 이 계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체 뭐 경황도 없을 거고 상황도 정상적인 계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상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늘 전쟁 연습하기 전에 하는 그런 계엄하고는 틀리다. 네. 이거는 좀 뭐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따지고 할 수 있는 조직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계엄과 완전히 다른 예. 형태의 계엄이라는 예, 느낌 정도 있었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이제 네. 좀 인식할 수 있었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모 조직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논의합니다. 논의해서 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까지 전에서 이제 좀 이상하다. 좀 뭐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연습할 때는 딱 매뉴얼대로 하거든요. 딱 되면 매뉴얼 되면 뭐 경찰 들어오고 유관기관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지역 방위사단만 해도 탁탁탁 갑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뭐 네. 좀 이렇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그게 뭔지는 저희들이 따라져 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항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비어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요, 윤 대통령님이 2024년 12월 3일 23시 17분에 비화폰으로 발신을 해서 증인께서 34초간 이루어진 통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12월 3일 23시 17분 통화가 비상계엄 당시 증인이 윤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통화죠. 네, 맞습니다. 28-1항 증인은 당시 대통령님과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기억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있던 부관이 대통령 전화라고 이제 쪼르르 쫓아와서 탁 보여주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 통수권자가 전화를 주셨으니까 완전 조금 긴장한 상태에서 받았는데 말씀드리니까 이제 포고령 1호 하달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 하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경찰청장이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고령 1호가 하달되었는가? 네네. 하달되었다. 예. 그러자 대통령님이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 예, 예. 네,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요. 그 사실 알려주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28-3항입니다. 증인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이 23시 17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주신문에서 특검도 지적을 했듯이 포고령이 공포된 시간이 23시 23분경이에요. 그러면은 전화를 23시 23분 이후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좀 시차가 발생한 이유가 증인이 공포를 지시한 시점하고 실제 공포 시점의 차이인가요? 처음에는 저도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자꾸 수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게 된 부분이 하달하고 지시했고 그 하달이 바로 안 됩니다. 내부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외부망으로 나갈 수 있는 걸로 작성을 해야 이제 언론에 공지가 되거든요. 그 과정이 아마 되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되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 이제 부관도 전화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어떤 소요 시간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하달하고 지시했고 바로 거의 전화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23분으로 알았습니다. 계속 진술을 아마 23분경이었다고 늘 진술을 했었는데 마지막 수사할 때인가 그때 어떤 분인가가 17분 아주 늦게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하달하라고 했고 그 사람들의 지시 시간이 있으니까 좀 틀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점의 차이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그러니까 네네. 공포를 지시하고 맞습니다. 대통령님 전화가 와서 네, 하달했습니다 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공포된 시간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네. 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느낌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28-4항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예, 이경원 변호사님. 증인 지금 그 대통령과 통화한 시각을 그 수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를 한 시각을 최근에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증인 제일 최근에 조사를 또 받으신 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나 하여튼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3시 23분에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전에 통화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일관되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하고 지난번 특검에서인가 군사보호에서인가 하여튼 뭔가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인에 대한 조사 결과인 조서는 2025년 2월 10일 것까지가 제출돼 있는데 그 이후에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신 거는 맞습니까? 외환 관련돼서 할 때 설정 물어보셨습니다. 네. 네, 28-4항입니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궁금서도 17분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조금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건 검사님 말씀이 맞는 거. 저는 기억하는 게 이런 맥락인데 또 그 사실 그러니까 과학 사실적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증인과 통화할 당시에 포고령이 하달된 사실을 근거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억은 없고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생각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28-5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9번 생략하고 29-1번, 29-1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가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포고령 1호 하달 여부를 문의하셨고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 하셨다라고 보고를 하셨죠. 예, 그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내용을 쭉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9-2항 증인의 보고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경찰 정원하라는 네. 문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병력 증원 요청을 하라. 예, 그런 맥락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경찰 병력 증원 요청을 해라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런 증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통제, 질서 유지 이런 이유로 경찰 병력을 증원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으셨나요? 배경 설명? 이렇게 이제 수식어 이런 걸 많이 안 보시고 조금 앞에 집중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셔서 많은 말씀을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냥 쭉 말씀하셨는데 뭐 질서 유지 이런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29-3항입니다. 그러면은 증인은 당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경찰력 증원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대통령님의 지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 단어는 안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 전화를 받았고 이런 걸 보고 드렸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경찰 정원하라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 네. 그대로 제가 읊어드렸고 그때는 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지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네네, 것이고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지 말씀을 안 네. 하셨습니다. 30항 변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의 비화폰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김용현 장관님의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제가 이제 지휘사항을 이제 다 보고 드리고 수명 받았으니까 바로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군의선은 비밀 통화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청장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보고 왜 합참 지휘통제실에 경찰청장 전화번호가 없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근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흘러갔고 그래서 공영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장관님께도 가서 장관님 제가 이렇게 경찰청장 전화번호가 없는데 전화번호 주시면은 말씀 전화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폰인지는 모릅니다. 몇 개가 계셔가지고 그냥 주셨는데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있길래 눌렀어요. 네, 30-1항이요. 정부 비아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김용현 장관의 전화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발신한 시각이 23시 22분 08초부터 1분 11초간인데요. 이 통화 내역이 증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이의 통화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때쯤입니다. 시간은 네. 제가 조사받을 때마다 물어보시는 게 틀려서 그때쯤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거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30-2항. 이 23시 22분 통화에서 증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대통령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포고령 1호가 하달되었다 알리고 김용현 장관님이 이야기한 경력 증언 예, 그런 비슷한. 네, 요청했던 것으로 예. 기억하시죠? 예, 31항입니다. 그러면은 23시 22분 이 통화 이전에 증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통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통화도 할 수 없었고 통화할 일이 없었습니다. 31-2항 권영환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제시하겠습니다. 권영환 합참 계엄 과장의 증인신문 녹취서입니다.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인으로부터 경찰청장 전화번호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경찰청장 번호를 저보고 알아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김성준 진술조서 2025년 1월 31일자 기록 3,440면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김성준 소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권영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강준규 소령에게 내선 전화로 전화해서 권영환의 지시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강준규 작성 메모 기록 3288면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이 메모입니다. 보시면 12시 50분이라고 나와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메모 보면 강준규 소령이 00시 50분경에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합참 계엄 과장 권영환이 총장님으로부터 경찰청장 전화를 알아보라라는 요청을 받았고 권영환이 김성준 소령에게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 알아보라라고 다시 얘기를 했고 김성준이 강준규 소령에게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청장 전화를 알아봐라. 이게 00시 50분입니다. 결국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한 시간이 00시 50분 무렵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조지호하고 통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네. 31-3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지호는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조지호 김봉식 사건 증거순번 75번 조지호 피신 기록 738면 보겠습니다. 자, 문 12월 3일 22시 59분경 계엄사령관 증인입니다. 계엄사령관과의 전화통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22시 53분경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고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조지호는 22시 53분경에 증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완전 통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3시 22분경 증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포고령이 선포될 것이니까, 증인은 포고령이 하달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형이죠. 포고령이 하달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지호는 포고령이 아직 선포가 안 됐고 선포될 것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완전 통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하는 거랑 지금 진술이 다른 겁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증인의 진술을 미루어 증인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한 것이 2시간 뒤인 00시 50분경이거든요. 이거는 증인의 발언 증언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지금 3명이 연속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권영환, 그리고 강준규, 그리고 김성준, 이렇게 3명이 00시 50분에 증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라라고 3명이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2시 53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하는 22시 53분경에는 증인이 업무용 휴대전화, 조지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고 조지호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증인이 생각할 때 조지호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조지호의 증언은 거짓이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지호의 증언이 완전 사실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23시 22분경에는 증인께서 포고령이 하달됐다고 말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이 선포될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포고령이 아직 안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지호의 증언이 사실과 부합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그때 당시 그 말씀을 듣기도 포고령이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달되었다고 말씀드렸고, 하달되었다고 분명히, 그거는 저는 뭐 단어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만 그런 걸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달되었습니다. 명확하게 사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것이겠네요. 저 부분은 좀 이상합니다. 예. 네. 25-1항입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완전 통제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도 조지호 청장이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니겠네요. 예, 저는 전혀 그런 길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출입 금지를 지시하거나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죠. 예, 그때 제가 앞뒤 저는 맥락을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정원하라는 쪽으로 제가 예언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5-1항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님이 아까 증인과 통화를 한 시각이 예, 재판부에서 다 알고 있으면 31-4항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번호가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아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31-4항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31-3. 아까 31-4의 첫 번째 거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예, 그냥 두 그러면 번째 거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31- 네. 31-4번. 네, 31-4번. 예. 네. 31-4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거 1번은 네, 첫 번째 앞에 거는 했고요. 했고, 예. 윤 대통령님이 증인과 통화를 한 시각이 23시 17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불과 2분 전인 23시 15분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23시 15분에 조지호로부터 김봉식 서울청장과 협의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요. 역시 김봉식이 수사통이라 잘 알고 있네, 잘했다라는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23시 22분경에 조지호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23시 15분에 대통령님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했고요. 이때 국회 출입이 허용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시 17분경에 윤 대통령님이 증인과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23시 15분경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통령님이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잡으라고 했다, 혹은 체포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님이 증인과 통화를 한 시각이 2분 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23시 17분경에 대통령님이 증인과 통화를 할 때 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이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잡으라고 했다, 혹은 체포하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조지호로부터 들었거나 혹은 뭐 대통령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포고령 하달이 주 관점이었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3시 22분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할 때 조지호가 대통령님이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잡으라고 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내밀한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분위기였고 그런 말씀 전혀 안 했었습니다. 내란 사건 공소장 56면 제시해 주십시오.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은 22시